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형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혁의 발걸음은 오늘도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33살의 준혁은 요즘 들어 야근이 특히 잦아졌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세진이 준혁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31살의 세진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민우를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죠. 세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지만 육아로 인한 피로감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준혁은 넥타이를 풀면서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며 세진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었어요. 세진은 민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는 이야기와 오후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소소한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죠. 민우는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5살이 된 아들은 평소에도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준혁은 아이 방으로 살짝 들어가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외모였지만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자신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원래 부모와 닮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 모양이나 눈매가 자신이나 세진과는 조금 달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해주고 나서 준혁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진이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경제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세진이 따뜻한 김치찌개와 갖가지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주었습니다. 준혁은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터라 집밥이 특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세진도 맞은편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내일 민우의 유치원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준혁은 세진과 민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회사에서 진행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였고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지 한 구석에 적힌 혈액형 표시를 보던 준혁의 눈이 멈춰 섰어요. B형이라고 적혀 있는 자신의 혈액형을 보면서 문득 세진과 민우의 혈액형이 떠올랐습니다. 세진도 분명히 B형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O형이었죠. 민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에 분명히 O형이라고 적혀 있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의학 지식이 깊지 않았던 준혁은 부모와 자녀의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B형인 부모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준혁은 스마트폰으로 혈액형 유전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혈액형 유전 법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B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또는 AB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O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떨릴 정도였어요. 여러 사이트를 더 찾아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준혁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혈액형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출생증명서는 공식 문서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준혁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승객들 사이에서 준혁만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세진과 민우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키워온 아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진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준혁에게는 그 모습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준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의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세진에게 물어보기에는 뭔가 껄끄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 세진은 민우를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민우가 특정 반찬만 먹으려고 해서 아이 입맛에 맞는 재료를 직접 골라보겠다고 했어요. 준혁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밀린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준혁은 침실 옷장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진이 평소 사용하던 서랍 중 하나가 조금 열려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정리하려던 준혁의 손에 작은 물건이 걸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하나였죠. 평범한 검은색 USB였지만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진이 간호사로 일했을 때 사용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 컴퓨터에 USB를 꽂아보기로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추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사진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진의 개인적인 추억 사진들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파일 날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민우 임신 직전 시기쯤으로 추정되는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 보니 세진이 병원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혼자 찍은 셀카 같은 사진이었어요. 다음 사진들도 비슷했습니다. 병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도 있었죠.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혁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세진이 한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병원 옥상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단순한 동료 사이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다음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둘이서 드라이브를 하며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민우를 임신하기 바로 전 시기였습니다. 정확히는 임신 추정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때였죠. 준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하기도 어려웠어요. 사진 속 세진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 준혁을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열정적이고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원 기숙사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인데 세진과 그 남자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옷은 입고 있었지만 친밀한 관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사랑해 윤호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혁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혈액형 의혹과 이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준혁이 아닐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준혁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진들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세진과 윤호라는 남자의 친밀한 모습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진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민우 임신 추정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혈액형 문제와 이 사진들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USB를 빼내고 원래 자리에 다시 숨겨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민우가 정말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추측일 뿐이죠. 몇 시간 후 세진과 민우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세진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우는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고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하지만 민우를 안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코 모양이나 눈썹 형태,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진과도 크게 닮지 않았죠. 오히려 사진 속 윤호와 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혁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준혁에게는 그 모습이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준혁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강남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진단의학과에서 이런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익숙한 듯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준혁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문지르는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검체는 어떻게 구할지 고민이었는데 집에서 아이가 사용한 칫솔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민우가 유치원에 간 사이 아이 방에서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노란색 칫솔이었어요. 그 작은 칫솔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민우의 칫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 일주일은 준혁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는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은 또다시 연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진단의학과 의사는 준혁에게 결과지를 건네주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친자 관계 확률이 0%라는 내용이었어요. 즉, 민우는 준혁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오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어요. 준혁은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5년 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준혁은 한동안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한 잔도 쓴맛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진과 민우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세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을 보자마자 밝게 인사하는 세진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준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하자 아이를 안아주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사랑스럽기는 했지만 동시에 낯선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평소처럼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진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거의 밥을 먹지 못했어요. 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대충 넘어갔습니다. 민우를 재운 후 준혁은 세진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세진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세진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처음에 세진은 그 종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혈액형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받아봤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진의 서랍에서 발견한 USB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윤호라는 남자와의 사진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의사였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에 조금 지쳐 있을 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윤호에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진은 계속 울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복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그 한 번 때문에 민우가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후에는 윤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준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년 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진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처럼 보였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세진도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진은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었고 준혁은 침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에 며칠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에게는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오후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준혁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변호사는 준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혼외 관계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되고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아이에 대한 법적 의무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만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준혁은 협의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에게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다면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세진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협의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어요. 세진은 놀란 표정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세진이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바로 민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냉정했습니다. 핏줄도 아닌 아이를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보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명시했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포함시켰습니다. 세진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준혁은 임시로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세진과 민우는 기존 집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짐도 최소한만 가져왔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나온 세진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조정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크고 신뢰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복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세진 측에서는 민우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친자가 아닌 아이에게 자신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준혁은 새로 구한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우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아이의 사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민우의 첫 번째 생일 사진도 주저없이 버렸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려준 그림들과 아버지의 날, 선물로 만들어준 작은 액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던 적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죠. 하지만 완전히 무감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민우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이나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새 집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이 편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고 퇴근 후 간단한 회식에도 참여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주말에는 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소홀했던 건강 관리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몸매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혁은 혼자 간단한 안주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마음도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그동안 좋은 아빠였다고는 생각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도 아이와 놀아주려고 노력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친자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런 감상도 잠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33살이라는 나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준혁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선배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여직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28살로 아직 결혼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며 가정적인 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선배는 준혁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한 분이라고 했어요. 준혁은 다음 주말에 만나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개팅을 앞두고 준혁은 오랜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새로운 옷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늙어 보였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첫 만남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준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진정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